아는 것이 힘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을 살면서 참 많이도 들어보셨지요. 학창 시절 교과서 귀퉁이에서 혹은 인생의 어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이 말을 되뇌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말을 남긴 사람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는 영국의 대법관이자 근대 철학의 문을 활짝 연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출세를 위해 친구를 배신하고 뇌물을 받아 감옥에 갇힌 탐욕스러운 정치가이기도 했답니다. 참 알 수 없는 것이 사람 속이라지요.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베이컨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빛나며 가장 비열한 인간이라고 말이지요. 가장 지혜로운 머리를 가졌으면서 가장 비열한 마음을 품었던 남자. 빛과 어둠이 뒤엉킨 그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슬픈 연극과도 같습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공을 향해 질주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져 본 한 인간의 처절한 고백록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모순덩어리였던 한 남자의 내면 깊은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프랜시스 베이컨은 1561년 런던의 요크하우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국세를 보관하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이라는 점이었지요. 당시 영국 사회는 장자 상속 제도가 철저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형에게 돌아갔고 막내인 베이컨에게 남겨진 것은 고작 약간의 돈뿐이었습니다. 화려한 귀족의 명예는 물려받았으나 그것을 지탱할 돈은 없는 상황. 이것이 청년 베이컨을 평생 괴롭힌 불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12살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갔고 14살에 이미 당대의 철학이 낡았음을 간파했지요. 하지만 천재적인 두뇌도 가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그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귀족으로서 품위는 유지해야 했고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수입은 없었으니까요. 그때 베이컨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돈과 권력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무시당하는구나 하고 말이지요. 이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출세에 대한 야망이었습니다. 단순히 잘 살고 싶은 마음을 넘어 자신을 무시했던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싶다는 도끼 서린 열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수없이 편지를 쓰고 청원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그를 중용하지 않았지요. 너무 똑똑한 척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었고 그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쫓겨 잠시 감옥에 갇히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지요. 천재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구겨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절의 배고픔과 모멸감이 훗날 그를 그토록 권력에 집착하게 만든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보내던 그에게 따뜻한 봄햇살 같은 친구가 나타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실권자였던 에식스 백작이었습니다. 여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에식스 백작은 베이컨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진심으로 아껴주었습니다. 에식스 백작은 베이컨을 위해 자신의 땅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여왕에게 베이컨을 추천하며 관직을 얻게 해주려 무던히 애를 썼지요. 베이컨에게 에식스 백작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준 유일한 벗이자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에식스 백작이 여왕의 눈 밖에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 그는 무모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실패하여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베이컨이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나를 도와준 은인을 변호할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그를 버릴 것인가? 베이컨은 잔인하리만치 냉정했습니다. 여왕은 베이컨에게 에식스 백작을 기소하는 검사 역할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라는 시험이었지요.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이컨은 그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법정에 선 베이컨은 어제의 친구이자 은인인 에식스 백작을 향해 서슬퍼런 독서를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언변과 논리는 에식스 백작을 사형대로 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에식스 백작은 처형당했고 베이컨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을 넘어 여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했지요.
어쩌면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만이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길이라 믿었겠지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제임스 1세가 즉위하면서 베이컨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검찰총장을 거쳐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대법관의 자리에 오릅니다. 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57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지만 그의 손에는 잉글랜드 최고의 권력이 쥐어져 있었지요. 요크하우스에서 화려한 생일 잔치를 열며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이지요. 그는 학문의 진보라는 위대한 책을 써서 왕에게 바쳤고 철학자로서의 명성도 드높였습니다. 정치적 권력과 학문적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지요. 정점은 곧 내리막의 시작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베이컨의 몰락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뇌물수수 혐의였습니다. 당시 재판관들이 소송 당사자에게 선물을 받는 것은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국왕의 측근인 베이컨을 공격하기 위해 이 관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무려 23가지의 부패 혐의가 그에게 씌워졌지요. 베이컨은 처음에는 억울해했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항변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여론은 차가웠고 왕조차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대법관직에서 파면당했고 막대한 벌금과 함께 런던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감옥으로 추락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는 모든 공직을 박탈당하고 시골로 쫓겨났습니다.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쓸쓸한 유배 생활이었습니다. 한때 그의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들은 모두 썰물처럼 빠져나갔지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것은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인간에게 한 것이 아니라 대법관이라는 의자에게 한 것이었으므로 권력이라는 옷을 벗고 나니 그는 그저 병들고 늙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50년 만에 가장 정의로운 재판관이었으나 이 판결은 200년 만에 가장 정의로운 판결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시대의 관행을 꼬집는 참으로 베이컨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시간과 책뿐이었습니다. 화려한 파티도 북적이는 청탁꾼들도 사라진 고요한 서재. 역설적이게도 그 고독 속에서 그의 지성은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치라는 진흙탕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책 신기관을 완성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편견을 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4가지 색안경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어쩌면 이 철학은 평생 권력이라는 우상에 갇혀 살았던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탐욕과 편견으로 얼룩졌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후대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을 겁니다. 그가 말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연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는 낡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버리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 새로운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말년의 베이컨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위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오직 자연의 비밀을 캐내는 데 몰두했지요. 1626년의 어느 추운 봄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지요. 마차를 타고 가던 베이컨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눈으로 고기를 얼리면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나면 바로 확인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지요. 그는 66의 노구였지만 당장 마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근처 농가에서 닭 한 마리를 사서 내장을 빼내고 그 속에 직접 눈을 채워 넣었습니다. 차가운 눈밭에서 맨손으로 닭 속에 눈을 채우는 노인의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미친 노인이라고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호기심으로 반짝였을 겁니다. 냉동 보관의 원리를 실험했던 이 행동은 과학에 대한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을 너무 오래 쐰 탓에 그는 심한 오한에 시달리게 됩니다.
급히 근처 아룬델 백작의 집으로 옮겨졌지만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폐렴으로 번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침상에서도 그는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 실험은 아주 훌륭하게 성공했네. 닭이 눈 속에서 전혀 상하지 않았어.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실험의 성공을 기뻐했던 천재. 그렇게 프랜시스 베이컨은 1626년 4월 9일 부활절 아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유언장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영혼은 신에게, 내 시신은 초라하게 묻히기를 바라며 나의 이름은 다음 세대와 먼 훗날의 사람들에게 남긴다. 그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그를 비리 정치가로 기억했지만 후대 사람들은 그를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베이컨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네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날에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립니다.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양심을 속이기도 하지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행복할 거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허무함과 외로움일 때가 많습니다. 베이컨이 에식스 백작을 배신하면서까지 얻은 권력은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남은 것은 고독 속에서 피워낸 지혜와 통찰뿐이었지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베이컨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텅 빈 충만함을 느끼고 계신지요? 베이컨은 우리에게 두 가지 얼굴로 말할 겁니다. 하나는 욕망의 눈이 멀어 타락한 정치가의 얼굴로 권력의 허망함을 경고하고 다른 하나는 끝없는 탐구심을 가진 철학자의 얼굴로 배움에는 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60대라는 나이는 이제 세상의 속도에 맞춰 뛰기보다는 나 자신의 속도로 걸으며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기 좋은 때입니다. 베이컨이 말년에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위대한 저서를 남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상실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떠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상실감에 젖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어쩌면 내면의 지혜로 채워야 할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의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외치며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베이컨은 자연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어쩌면 진정한 힘은 권력을 쥐는 소나기 힘이 아니라 눈 덮인 들판에서 닭에게 눈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이 아닐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이라는 우상을 하나씩 깨트리고 진실에 가까워지는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밤 창밖에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우상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채워넣고 싶은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 가장 높이 올랐으나 가장 깊이 추락했던 사람. 그래서 더욱 인간적이었던 그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은 춥기만 한 계절이 아닙니다. 가장 명징하게 정신이 깨어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베이컨이 눈 속에서 마지막 실험을 했듯 여러분의 호기심과 열정도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쉬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 인물의 내면을 읽어주는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